네, 전쟁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도 우리도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운숙 생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3살짜리 아리한테 하는 것처럼 휴대폰부터 뺏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호르무즈의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이 원유 저장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이게 원래 이제 4월 13일 미국이 오만만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해상 봉쇄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펜타곤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봉쇄 이후에 약 3주간 이란 유조선 31척, 원유로 따지면은 약 5,300만 배럴이 걸프만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제 이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 그 손실이 약 48억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예. 문제는 저장 공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는 끝없이 뽑아낼 수 있지만 네. 이게 저장 공간이 없으면 결국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미 노후 유조선을 바다 위에 저장 탱크로 지금 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육상 저장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유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란이 택한 방법이 선제적인 감산이에요. 그래서 저장 탱크가 완전히 차서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발적으로 산유량을 줄여서 충격을 좀 분산시키겠다 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감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재 시기에 멈췄다가 다시 예. 생산하는 그런 좀 기술들을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저장 공간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기간이 남은 게 한 수주에서 한 달 정도다라고 지금 그리 길지 않은 상황에 아마 저장고가 다 찰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협상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가 다다르는 시점을 다음 주쯤으로 내다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쯤이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 폐쇄될 네.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내놨는데 네. 실제로 폐쇄가 된다면 그 네.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협상 상황에서 협상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제 굉장히 압박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베센트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유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유 5,300만 배럴이 시장에 이제 풀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란이 이 협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에 이제 묶여있던 원유 5,300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란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무조건 감축하거나 파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와 UAE 등 오펙 플러스도 여유 생산 능력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은 추가 공급 능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셰일 오일 여기에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결국은 전쟁 직전이나 연초 수준으로 어느 네.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얘기한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끝나고 그거는 조금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과도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유가가 낮아지면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부터 꺾어야 네, 된다. 그 이제 예. 인플레이션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있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셰일 오일 증산하겠다라고 하는 압박.
이익을 주기 위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행정부에서 원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즉각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말이 네. 바뀐 상태인데요. 네네. 좀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가려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뉴욕에서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WTI 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가격이 다 배럴당 100불이 넘는 상태란 말이죠. 네. 미국 내 유가가 4.446불, 1갤런의 휘발유 값이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이제 숫자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가 예.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물가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거가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질 거라고 하긴 했지만 예. 이제 그러고 실질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란도 이제 미국에서 받은 제안들을 어떻게 검토할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다시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유가가 소폭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유가 상황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가 시장 보면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S&P나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네. 이 물가, 유가 시장이랑 증시랑 왜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이게 겁니까? 이제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 물가나 유가의 이슈보다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큰 상승 동력 중에 하나, 나스닥이 우리 S&P 500도 7,230.12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네. 나스닥 종합 지수도 25,000선을 처음으로 종가 예. 기준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애플의 분기 매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예. 한 3.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러니까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들을 전부 다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우리가 네네. 이제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이제 시장에 우리가 반도체나 뭐 AI 관련한 인프라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거든요. 투자 예측치.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를 다 올렸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AI 그 관련한 부분에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의 그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주가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달 말에 지금 봉쇄 수개월 발언 직전에 트럼프의 유가가 일시 하락하면서 좀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이것도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시작할 때 주가가 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보다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4월 30일 장중에 예. 6,750.27을 찍어서 사상 최고치를 우리가 한번 기록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더 예. 중요한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총이 사실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조 클럽의 상장사가 405곳으로 해서 400곳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200개에서 300개 1조 클럽 넘어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300개에서 400개 넘어가는데 지금 9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렇죠. 예. 주식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지수가 뭐냐면은
숫자가 SK그룹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 601조에서 4월 30일 1139조 원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89.6%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0대 그룹 가운데 증가율 1위고요. 뭐 삼성전자가 2위긴 하지만 사실은 68%가 증가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강세장의 이제 진짜 주도주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HBM에 가장 노출된 SK 라인업이 가장 높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끌고 간 가장 큰 동력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난달 그 수익률을 보니까요. 네.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외국인 수익률은 57% 그리고 개인은 18% 정도였는데 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던 겁니까? 이제 개인의 평균 수익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3%인데 사실 시장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30.6%거든요. 거기에도 개인은 못 미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전력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원전 이런 부분이잖아요.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공통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서 필요한 그 전력 수요 확대에 대해서 투자를 외국인들은 거시 데이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AI 뭐 투자 가이던스나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데다가 명확하게 외국인 자금이 투입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10개 종목은 보면은 엔터, 바이오 이러한 후행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뷔페에 가서 이렇게 줄이 맛있는 그 음식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좀 옆 테이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행 종목들이 우리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종목들을 아직 좀 덜 뜬 거, 좀 싼 거 이런 것들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엔터 바이오 같은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먼저 선점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종목을 후행해서 이제 사다 보니까 사실 이미 고점에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서 수익률이 더 추가적으로 안 오른 영향도 좀 크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좀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3배 정도가 벌어진 것 같아요. 네네. 언제나 개인들이 쉽지 않은 장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증시를 이끈 거는 반도체가 거의 혼자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것도 반도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기존 전망치에서 0.8%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반도체 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4.1%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증가율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 한 종목이 한국의 제조업 성장을 거의 끌고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그 산업들이 좀 아래로 가는 업종이 K자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 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HBM 같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첨단 공정은 고도로 좀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혼자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기계가. 파급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이제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호황이 내수로 잘 확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의 체감 경계하고 그다음에 거시 지표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만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장률 현대경제연구소가 좀 높게 잡았거든요. 2.7% 성장이라는 숫자가 거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반도체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짚어본 것처럼 반도체 그동안은 아주 시원하게 갔는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이번 달 21일부터 파업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그 노조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성과급 자체가 좀 그 반도체 부분 DS 쪽으로 다 몰려서 네. 그 안에 이견도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DS하고 DX로 이제 2021년부터 예. 이렇게 두 부분 체제로 바꿨잖아요. 부품과 완제품 이렇게 그렇죠. 나눠진 거네요. 반도체하고 완제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예전에 얘기하면 가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예. 이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DX 부분은 영업이익이 1분기에 36% 정도 급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노조의 핵심 요구, 다시 얘기하면 영업이익의 15%를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DS 부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노조가 노조 활동하는데 그 활동비로 3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5만 원 노조비가 올라가면서 네. DX 부분이 이제 우리를 빼고 하는 그 잔치다라고 하는 비난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불만이 폭증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DS 부분은 1인당 우리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X 조합원의 불만이 폭증을 했고요. 그래서 4월 28일에 500명, 4월 29일에는 하루 1,000명 넘게 지금 탈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성과급의 한탕주의다 아니면은 뭐 폐쇄적 이익 카르텔이다 이러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노조라면 보통은 이제 전체 노조원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다수 부분이 소수 부분에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좀 폐쇄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반도체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업 부분들은 기분이 네. 좋지 않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같은 것들도 약간 하향 조정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CT그룹에서 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네.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네, 조정을 네. 하면서 노조 리스크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아마 그 IB의 애널리스트가 네. 그 노조 리스크를 아마 거기에 예상 그 가격에 집어넣은 게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요구하는 그 금액 자체가 약 한 40조 원 정도에 해당된단 예. 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의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이제 다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R&D나 이런 데다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예. 그 주가를 조금 낮춘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하나 있고요. 지금 네. 삼성 계열사에서 파업을 이야기하는 곳이 여기만은 아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채용, 인사고과,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라는 네.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좀 예. 다르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수출 증가익을 보면은 4달러 중에 1달러는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예, 수출이. 예. 이제 그 정도로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들은 지금 제조업 전체가 지금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까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전체 이제 국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삼성 계열의 다른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우리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 노조랑 협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노조가 할 때 좀 제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협상이 잘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또 재협상 들어간다고 해서요. 네.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숙 생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